짧은 시간에 큰 돈 벌려고 하다간요, 큰일, 탈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택시에 수상한 승객이 탑승을 합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택시 앞문을 열어서 기사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 뒤쪽에 다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내 오른손으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그 뒤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부딪힙니다. 바깥에서 본 CCTV 영상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가 뒤쪽에서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기사에게 계속 현금만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서야 택시기사와 승객이 내리고 난 후에 사고 현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현장음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 현장음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뚫는다. 골목으로. 여기? 이 들어간다고? 네. 얼마야? 이거 여기 좀 뭐야? 아이씨. 일단 계산. 그럼 어떻게 해? 계산이 이게 뭐야? 이건 오늘은 몰래 막. 괜찮아요? 근데 오윤성 교수님, 뭔가 이 택시 블랙박스, 그리고 이 도로를 비추는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은 뭔가 저 손님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네, 이제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 사기인데요. 아하. 지금 차에 타고 있는 그 승객하고 네. 뒤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두 명하고 이 세 명이 같은 일당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서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가는 거죠. 네. 따라가서 지금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승객이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뭐 이렇게 손짓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떤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어느 정도에 딱 섰을 때 문을 열 테니까 그때 가서 들이박아라. 네. 그래서 쾅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네. 병원비 1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하. 지금 저 모습은 이제 사고가 난 뒤에 보세요. 헬멧도 땅에 나뒹굴고 있고 저렇게 부상의 정도가 심했다. 이제 이걸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런데 당시 기사님이 보실 때도 뭔가 이 승객의 행동이 미심쩍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타고 올지게 계속 이렇게 뒤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오토바이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뒤를 영상에 있어요. 따라오는 게 보여. 그럼 지가 왔으면 내려 돈을 주고 빨리 이발 내려서 이래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안 주고 돈을 주고 계속 오토바이가 싹 들어오니 그때서 뭐 밀란 말이에요. 팔도 안 내리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희영 교수님, 이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뭐였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아하. 처음에 잡히자마자는 당연히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우겼습니다만 알고 네.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 앞서 오윤승 교수님이 한 패라고 하셨는데 네. 한 패였습니다. 네 네. 명이 4인조로 이제 범행을 모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저지른 거고요. 네. 일단 맨 A, B, C, D로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리자면 A군이 택시 탑승을 합니다. 네. B, C군이 오토바이를 이제 몰고 어떻게 사고를 낼까 네. 이제 그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D군이 멀리서 상황을 보면 휴대전화로 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지금 섰습니다. 지금 문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넷이 이제 합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게 뭐 상습범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어설픔이 있었고요. 기사님도 어설픔을 느꼈으니까 좀 신고를 하신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오토바이를 어떻게 배웠느냐. 요즘 배달 대행 업체가 있으면서 아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어차피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형이니까요. 스쿠터 같은 걸 몰 수 있는 자격증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넷이서 오토바이를 익혔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좀 능숙하게 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이걸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보험 사기를 한 거죠. 하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임방글 변호사님,
자기들끼리 정말 기가 찹니다. 역할 분담도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치료비 120만 원 택시기사로부터 받아냈고요. 그 외에도 형사 합의금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또 돈을 계속 수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인지 알고 수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들의 만남은 이제 역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에서 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모를 밝혀냈습니다. 네. 정말로 사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이게 검거가 됐지. 그냥 이런 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동창생들로 일명 보험방을 하여 짧은 시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죽을 때까지 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며 비밀을 유지할 것을 사고 이후에 현장 추적을 하던 중 피의자가 범행 약 2주 전에 일행들과 다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동이 어설프긴 어설펐어요. 사고를 낸 뒤에요. 저 오토바이 탔던 사람들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뻔히 근처에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고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참 철딱선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요. 성인 조폭 흉내를 냈어요. 짧은 시간 돈을 벌 수 있단 말이 쉽게 현혹이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죽을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비밀을 유지하자고 맹세했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네. 그러고 나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아마 이들이 지금은 처음이어서 어색하지만 네. 앞으로 이 범죄에서 손을 완전히 떼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하면 할수록 범죄 자체는 더 능숙하게 될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진짜. 그러나 이들이 다 잡히게 되는 이유는 네.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나중에는 이제 돈이 벌리게 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난 실제로 다쳤는데 네. 왜 내가 너네보다 덜 받아야 되냐? 네. 내가 처음 이거를 제기했는데 왜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처음에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넣을 때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얘기하고 그러다 비밀 유지가 안 돼요. 네. 물론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철딱선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니면 죄질 정말 나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거짓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냥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됐었는데요.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서요. 형법상의 이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공모한 피의자들 지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아하, 네. 불구속 입건입니다만 어쨌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 청소년들, 10대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엄벌에 좀 처해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9시 반이 정확히 됐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려견이 핥혔다고 사망했다고 신고한 젊은 부부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기가 종이 상자 속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을 졌고 그리고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에 외할아버지가 이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린 부부는 마트에 다녀온 후에 아이가 반려견에게 핥혔고 약을 발라줬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숨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상시 좀 납득이 안 됐잖아요. 예,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역시나 이것은 모두 거짓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허허. 정말 우리 그때 뉴스파이터 전해드릴 때도요. 오윤성 교수님 이게 말이 돼?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혹시나 있나 역시나 거짓말로 드러났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들은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그 커다란 그 해결책이 바로 CCTV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뭐 그 아이를 방치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풀방울이 드나든다 그러죠. 집안을 왔다 갔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어떤 그 진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것들이 CCTV의 있던 시간대하고 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하. 결국은 뭐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장면 나오는 장면의 이거 시간대하고 네.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네. 결국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죠. 하하. 아니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네.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CCTV에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찍혀있다고 하는데 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러면? 네, CCTV와 이들 부부의 진술로 인해서 확인된 내용 설명해 드리면요. 네. 우선 지난달 23일 저녁에 이 부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가고요. 네. 40분 후에 남편 역시 집을 나갑니다. 어이구. 아기는 그대로 방치한 채로요. 세상에. 다음 날 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아이는 우선 방치가 됩니다. 어휴. 다음 날 밤 부부가 따로따로 집에 들어와서 네. 분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집을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25일 아침인데요. 아내 역시 집을 나갑니다. 하하. 그리고 31일 오후 4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기 시신을 발견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 부부는 30일 날 오후에 분유를 먹이고 재웠더니 31일 날 아기가 사망한 채 발견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24일 밤에 분유를 먹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가 방치되고 31일 날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25일 날 다시 집을 나갔으니까 지금 엿새 동안 방치가 된 셈이에요. 세상에 생후 7개월 젖먹입니다. 젖먹이를 6일이나 엿새 동안이나 방치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신고한 사람 정말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된 이 아이를 신고한 분은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그러니까 31일 오후 4시 15분까지 방치를 한 겁니다. 네. 예. 이 아이를 아무도 케어하지 않고 있었고 네. 그 주변엔 반려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31일 네.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 집에 오게 되면서 네. 예. 지난 2일이었죠. 지난 네. 2일에 외할아버지가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기가 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 그 사이에 사실은 이 외할아버지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일인데 그 사이 또 하루 이틀 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장희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앞서 임방글 변호사가 31일까지 6일간 방치를 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31일이 바로 이 부모 중에 아빠가 들어와서 아이가 숨진 거를 사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31일 4시 15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가 숨진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 정확히 그 전에 네. 사망했을 확률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숨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나갑니다.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집을 나가고요.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데 아내한테 집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네. 왜 그러냐? 남편 그냥 말 들어라. 아마도 요 진술대로라면 뭐 아내가 이 시신을 보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날 밤 10시에 아내가 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이 상황에서 밤 10시에 그날 아내가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날 31일 밤에 아내도 확인을 한 거죠. 자기 네.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10분 만에 이 아내도 역시 똑같이 집을 나와서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이번 달 1일이 되는데요. 네. 부부가 같이 집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머뭅니다. 아마 네. 그 안에 둘이 뭐 연락이 있었겠죠.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어떡할까 저떡할까.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다시 1시간 동안 1시간 후에 나와서 이 둘이 모텔에 가서 지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에 외할아버지가 가서 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모텔에서 같이 지냈답니다. 뭔가 이 사건에 대한 입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앞뒤를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비정한 21살의 아빠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8살에 이 사람도 비정한 엄마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런 짓을 천인 공날 짓을 저질렀답니까? 생후 7개월 젖먹이에게요. 처음에는 뭐 이틀 동안 집 비웠다 정도로 이야기가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방치된 것처럼 마치 꾸몄잖아요. 뭐 하루 만에 아이가 숨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래 긴 시간 아이를 이제 거의 아사로 죽이게 셈이 되어버린 건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 둘이 부부싸움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네. 자,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양육 문제도 있었고 남편이 외도를 해서 평소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그리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나가건 아내가 나가고 나간 이후에는 왜 방치했느냐. 둘 중에 누군가는 와서 아이를 돌보겠지라고 서로 떠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현재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비난을 해야 될지 정말 손댈 수가 없어요. 최명규 원장님, 한다는 말이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 많았다. 21살에 결혼했는데 아내는 18살인데 남편의 외도, 잦은 외박 문제, 그리고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최명규 원장님,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젖먹이 7개월 된 아이를 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몰라, 네가 봐, 네가 애기 봐, 난 몰라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을? 서로 놀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지 서로 아이를 갖다 돌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뭐 문자나 메시지나 SNS에 아이를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남기진 않았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는 둘이서 심리적으로 공모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결국은 여성의 입장에서나 이 남자의 입장에서나 아이가 없으면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헤어졌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책임지게 되면은 본인은 지금 아이를 책임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심리적으로는 아이가 없어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헤어지고 싶었는데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스스로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둘 사이에서 서로 아이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공모가 된 거고요. 네. 이들이 사실은 반려견한테 처음에 책임을 모였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아이 옆에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거는 어쩌면은 이 부모가 아니라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냐, 진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엿새 동안 25일 날 집을 나간 다음에 30일 날 이 발견할 때까지 엿새 동안 자기들끼리는 그나마 가끔 연락을 취했는데 그 연락 내용을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1도 없었대요, 1도. 방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 두 부부는 말이 부부고 엄마 아버지가 된 거지 실제로는 부모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얼떨결에 부모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PC방 가서 게임하고 뭐 술 마시고 SNS 올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부모라고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니까 결국은 사실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먹이만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해도 살아남거든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은 6월 1일 날 둘이가 모여가지고 네. 대책을 강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아하.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근데 엄마는 18살인데도 구속을 하는, 또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왜 구속을 했을까 또 궁금증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엄마 나이가 18살이거든요. 소년법상 소년은 이제 19세 미만이니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소년은 잘 구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소년이라고 모두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동학대 치사거든요. 이게 법정형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우리가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는 살인과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고 다름없어요. 굉장히 중한 죄를 저질렀고요. 네. 또 처음에 붙잡혔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방치된 것도 아니고 뭐 반려견이 핥혀서 이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범인의 범행을 또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을 안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높겠죠. 구속 사유가 충분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이 아빠와 엄마라는 사람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마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철없는 엄마의 그동안의 행적, SNS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 더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대체 내용이 뭡니까? 네, 이 18세 철없는 모친 25일 오전부터 집을 비우면서 딸아이를 방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5일 이후에 본인의 SNS에 사진과 글이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진은 술자리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사진과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요 관련 사진이고요. 관련 글도 자기가 올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올렸습니다. 저렇게 먹어요? 예, 25일부터 그것도 28일까지 네. 잇따라서 이런 사진을 한 번만 올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아하. 예. 메뉴가 바뀌어요? 자리도 바뀌고? 네, 지인까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메뉴는 바뀌었습니다. 술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자기의 젖먹이 딸, 7개월 된 딸은 방치되고 있는데 자꾸 술자리 바꿔가면서 안주 바꿔가면서 저렇게 술을 먹고 있었고 저게 뭘 자랑이라고 자신의 SNS에 저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올렸는데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저 SNS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글을 올렸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지금 조금 전에 저희 화면에 날짜가 쭉 나왔잖아요. 네. 요 날짜 20 며칠은 사실은 이 아내가 딸이 사망한 줄 모르고 있을 때, 어쩌면 딸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딸이 사망한 걸 안 시간은 31일, 남편이 오후 4시쯤 알았고 이 아내는 10시에 들어와서 밤 10시쯤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딸이 사망을 안 이후에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후에도 SNS를 합니다. 근데 SNS 내용이 뭐냐 하면 사흘 동안 X 같은 일만 벌어진다.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지금 사흘 연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틀 전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날 딸이 숨진 사건을 그냥 이걸 X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사망 확인한 지 1시간 만에 이런 글을 올렸고요. 다음 날에는 또 슬쩍 딸이 보고 싶다라는 SNS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신고가 된 당일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날은 지인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썼던 게 혹시나 나중에 어떤 빌미가 될까 싶어서 아마 안 좋은 일을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마지막 SNS에는 돈을 빌려간 지인이 돈을 안 갚는다. 마치 이런 내용들이 안 좋은 일인 것처럼 SNS에 올렸습니다. 꾸준히 SNS 활동을 한 거죠. 최명규 원장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딸이 사망한 걸 보고 버젓이 보고도 사흘 연속 뭐 같은 일들만 일어나 욕설을 SNS에 올렸고 다음 날은 무슨 정신인지 딸이 보고 싶다?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정신인지 지인한테 빌린 돈 못 받았다. 사람입니까 지금? 결국은 딸이 죽은 거를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딸이 죽은 거는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의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보고 싶다는 마음은 잠깐 있었으나 딸이 없어졌으니 이제 새 생활을 갖다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건 돈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못 받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참 잘도 넘어갔습니까? 저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술자리 메뉴. 젖먹이 7개월 전 젖먹이는 지금 집에 방치됐는데 저 잘 넘어갑니까? 목구멍에? 잘 넘어가요? 그리고 저 지인들이라는 사람도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기 엄마한테 그러면 야, 너 애기는 그럼 어떻게 하고 나온 거야 이 시간에? 물어는 봤습니까? 물어는 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임방근 변호사님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세 동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아이 아빠는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역시 점입 발견, 점입 발견.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정말 누리꾼들 공부할 만하네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달리고 나서 댓글들도 굉장히 무섭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 두 부부는 부모가 아니라 악마다. 네. 이 아기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타깝다. 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자식을 왜 낳았느냐. 라면서 누리꾼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죽음으로 발견된 이 7개월 된 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네, 1차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 네. 보니까 뭐 한 6일 이상을 갖다가 아이가 이제 공복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위라든가 그쪽 내에서는 지금 전혀 음식물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인은 아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이 사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할 그럴 사항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아사가 아닌 그런 사항을 지금 발견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개에 물리면서 네. 쇼크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키우는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굉장히 큰 개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 사인은 한 달 뒤에 최종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만 눈을 감지 못하고 있어요. 원통하잖아요. 정말로 경찰이요. 반드시 이 사망 원인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이 재판 과정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분노를 넘었더니 또 다른 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고유정 씨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공개된 모습은요. 네. 고유정 씨 얼굴이 아니라 정수리만 공개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랬었죠. 맞아요. 고개를 네. 숙이고 머리를 푸르고 또 옷으로 얼굴을 가려서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오후 4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머리는 묶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였고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승줄과 수갑으로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네. 좀 특이한 건 오른손에 흰색 붕대가 좀 감겨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 고유정 모습을 좀 천천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뿌옇게 처리된 부분은 뭐 이제 인권, 피의자의 인권도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승줄과 수갑 이 부분은 뿌옇게 처리하고 또 주변에 계신 경찰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얼굴 다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도 뿌옇게 얼굴을 처리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윤성 교수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 얼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담담합니까? 지금 이제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뭐 제가 추정컨대 지금 사실 그 얼굴 특강법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머리 다 풀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인데 공개 아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유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머리가 긴 36살짜리 많은 고유정 씨들이 인권 침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오히려.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저거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지금 조사받으러 가는데 약간 저런 식으로 흘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상당히 이번 그 얼굴 신상 공개가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왜 그러면 얼굴을 갖다 신상 공개를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것이 자기 아들하고 가족 때문에 자기는 얼굴 공개를 못하겠다. 만약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살을 암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에 대해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중요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혹시 어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악수를 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유가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네. 즉 고유정이라고 하는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어떤 자기의 성격 장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가족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그렇게 전 남편 같은 경우도 다른 집의 아들 아닙니까? 네. 또 그 유가족도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그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나게 그 반발해가지고 네. 결국 저 얼굴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그전에는 머리카락, 자신의 긴 머리를 이용해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임방글 변호사님 설명처럼 정수리만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 경찰이 자연스러움을 가장해서 저렇게 이동할 때 고유정의 얼굴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보세요. 지금 고유정의 얼굴을 보면요. 지금 걷는 것도 터벅터벅 걷고 허리도 꽃까지는 아니지만 그대로 들고 있고 고개도 뻣뻣이 들고 있고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데 그리고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면서도 얼굴 보세요. 뭔가 우울해한다거나 침울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래. 찍을 때면 찍어. 뭐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아마 첫 번째로 저 방에 들어섰을 때는 저기서 일단 찍는 줄을 갖다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방심한 상태인 거지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아무 표정이 없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망감과 어쩌면은 또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걸 이제 감정 둔마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슬픔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죄책감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네. 영화 보다가 보면은 강도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주인을 갖다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고. 네. 비슷하게 남편을 지금도 탓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 아이를 만나려고 했느냐. 만약에 아이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당신도 죽지 않고 다 괜찮을 텐데라고 하면서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서는 남편을 탓하고 있을 거고 그 원망의 근본을 갖다 쫓아 올라가면은 아마 이혼 과정이나 결혼 내내 본인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그거를 갖다 전부 다 남편의 탓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죄책감을 갖다 무마하는 게 네. 지금도 아마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법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건을 뉴스파이터가 계속 전해들면서 이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데요. 지금 남편의 시신, 즉 유해로 추정되는 게 지금 발견됐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다에서도 유기를 하는 봉투를 유기하는 모습이 네. 발견이 됐었고 또 육지로 올라와서도 유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5일에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 업체에서 이 전 남편으로 추정이 되는 뼈 조각의 일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훼손이 되어 있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좀 감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뼈 조각이 발견됐고요. 상당히 여러 분량도 상당한 분량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실제로 저 재활용품 업체에 경찰이 협조를 요청한 끝에 정말 가까스로 이 유해를 발견해냅니다. 자, 그 얘기, 재활용 업체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자, 일단 요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재활용 업체로 간 거예요, 경찰이. 자, 재활용품 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김포 소각장으로 쓰레기 봉투가 이제 흘렀다 생각하니까 이쪽 인천 쪽 소각장 다 찾은 거예요. 우리 사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사진 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다 대기시키고 9시 반까지 특근을 시켰지. 시켜서 방 잡히고 하나하나 다 붙였었지. 우리 늦게까지 9시 반까지 했어요. 그냥 먼지 쓰고 하나하나 죽고 막 그랬어요. 이거. 저 재활용품 업체까지 가게 된 과정
상황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CCTV 등 이 추적을 해서 이 고유정의 아버지 명의 집이 김포에 있습니다. 그 인근을 CCTV를 봤더니 피의자 고유정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CCTV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저 해당 아파트는요, 버리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각전을 거쳐서 재활용 업체까지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경찰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그럼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재활용 업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업체 분들이 정말로 협조를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추정되는 유해들을 일부 발굴을 했어요.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남은 건 신원 확인일 텐데 우리가 이 뼈 조각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냥 신원 확인 될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게 어렵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뼈 조각 자체가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도 일단 분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물 뼈로 추정되지 않는 사람 뼈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렸다고는 합니다만 뭐 여러 음식물 이런 거에서 이제 뼈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사람의 뼈라고 하더라도 소각하는 소각장의 그 소각하는 온도가 무려 5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온으로 소각 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의 뼈라고 할지라도 유전자 추출이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뼈다 결과적으로 나왔더라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역시 수사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다만 지금 희망적인 것은 뼈 조각보다도 범행 현장이었던 제주도 펜션에서 하수구에서 물론 그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씻겨 내려가는 그 과정에 하수구에서 머리카락이 좀 다량 발견된 것 같아요. 네. 한 58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쩌면 뭐 고유정의 머리카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망한 전 남편의 머리카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금 그 머리카락도 국과수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 피의자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이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다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5일에 그러니까 전 남편과 펜션에 투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유정은 18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요? 네, 네네. 그렇죠. 18일과 25일 사이에 이 고유정은 마트에 가게 되는데 네. 이 마트에 간 영상이 찍혔습니다. 네.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그 오른쪽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고유정입니다. 네. 물건을 사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뭐 표백제도 보이고요. 저기 고스란히 보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뭐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뭐 청소, 솔, 뭐 이런 것들이 구입을 했다고 해요. 지금 부탄가스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여기 종량제 봉투네요. 사는 아하.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포인트 적립하는 거예요. 하하. 지금 저 이 범행을 위한 도구들을 사고 네.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네. 저 때가 지난달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따져보면 지난달 25일 날 펜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펜션 들어가기 사흘 전에 마트에서 저렇게 다량의 물건을 사는데 그 품목들이 흉기, 그리고 표백제,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부탄가스 등등등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트를 빠져나오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추정을 해볼까요? 표백제와 베이킹 파우더, 물론 흉기도 있습니다만 고무장갑, 솔 왜 구입했을까요? 범행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에 구입한 물품들인데요. 자, 흉기, 뭐 우리가 살해의 도구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외에 언급하신 것들, 표백제, 뭐 이런 것들 다 청소용품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뭔가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그 도구들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범행 사흘 전에 이런 걸 구입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뭔가를 계획하고서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기가 찬 게요. 장영 교수님, 저 와중에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장 보고 나서 포인트 결제까지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고 고유정의 범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끔찍한 일이지만 아마도 고유정 자신은 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범행이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빨리 신고하고 빨리 확인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의 계획대로라면 남편이 뭐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그러다가 집을 나갔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다 없애버리면 어차피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물건들도 나중에 만약에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래 우리 아이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뭐 흉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수박 자르기 위해서 이걸 구입한 것이고 나중에 뭘 하기 위해서 고문 다 변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저때 저 물건을 살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범인으로 몰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으나 다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나서 끔찍한 것은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은. 근데 저 와중에 포인트 적립을 할 그러니까요. 정도의 여유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오윤성 교수님, 뭔가 나름대로 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뭐 본인은 꿈꾸고 있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뭐 여러 가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알리바이도 만들고 또 뭐 성폭행했다고 문자도 보내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실종자인 전 남편이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만난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했을 때 경찰의 어떤 그 수사 그 어떤 그 핵심은 본인에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본인은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이 상황에서는. 네. 근데 경찰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휴대폰 그 포렌식 그 분석 결과에 니코틴 치사량 살해 도구 나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 전에 저런 거 다 사는 게 다 찍혀서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검색 목록에 시신 송계와 시신 유기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본인이 쫙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해 나간 것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청주 아닙니까? 네. 청주에서 비행기만 타면 바로 제주를 갈 수 있는데 본인의 차를 몰고 또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배를 타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것은 네. 본인이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시신을 훼손하고 난 뒤에 완전히 뭔가 어떤 그 속된 말로 오리발 내밀게 되면 네. 경찰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이 세상 일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범행 동기가 그동안 석연치 않았는데 MBN 단독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그 내용이 뭡니까? 범행 동기. 네, 고유정이 밝힌 바로는 전 남편을 살해를 하고 그 이유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고유정의 진술이에요. 사실 네. 확인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고 씨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를 했다. 네. 그 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네. 고유정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유족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면접 교수권을 통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혼 후에 처음 만나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오러 간 다음에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형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성폭행범 덮치려고 했다가 본인을 덮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서 잠적한 걸로 증언을 했고요. 해서 그 누명을 벗기려고 3일 밤낮을 뛰어다녔고요. 지금도 형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전 울지도 않을 거고요. 최대한의 형벌을 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고 원통하겠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그날 범행이 있던 날은요, 피해자,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전 남편은요,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당시 이 피해자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차량 안에 녹화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유행가 가사까지 바꿔갈 정도로 장희영 교수님 아들을 보러 가는 마음에 들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살해된 분이 부른 노래가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입니다. 네. 그걸 그냥 틀어놓고 부른 게 아니라 개사를 하죠. 그렇죠. 2년 동안 아들을 애타게 보고 싶어 하다가 얼마나 애가 탔으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결국은 보러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들국화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이제 성은 강, 이름은 누구누구, 어느 집안의 첫째 아들 이렇게 이제 가사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네. 사실은 다른 가사이긴 한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를 꼭 보겠다 말해요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저걸 유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긴 한데 그 당시 저 남성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육성 노래입니다. 유족들이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아들은 어쨌거나 생존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아버지를 더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어른이 될 텐데 그 남겨진 조카가 아버지가 생전에 너를 이만큼 보고 싶어 했다.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공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어쩌면 이게 유족 남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형이 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노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잘 보관을 하기로 했고 또 이렇게 공개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6살 아들은 평생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저 아들을 갖다 쭉 보여주지 않고 그거는 고유정의 이 남편에 대한 최대의 복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지만 고유정은 절대로 우리 아이를 갖다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심이야말로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살해의 동기로 이해가 되지 않으나 사실은 바로 그 복수심이 고유정의 가장 중요한 살해의 동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오윤성 교수님, 경찰이 초동 대응이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언론통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경찰들 수사를 바로 하라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관할 경찰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동이 아니라 성인 실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CCTV를 바로 이제 피해자의 동생이 구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은 그 안에 그 저기 CCTV 즉 덤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동되지 않는 그것만 보고 갔는데 실제로는 한 10m 떨어진데 주택가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나온 게 바로 그 피해자 그 유가족이 제출한 것이고요. 세상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어떤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CCTV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구해가지고 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아주 이제 뼈아프게 들어야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펜션 주인이 반발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그 어떤 그 폴리스 라인을 갖다 제대로 치지 않아 가지고 현장을 표백제로 훼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그 초동 수사의 중요한 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중요한 그러니까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이런 그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빨리 회복을 그러니까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고유정이 어떤 진술을 더 내놓을지 이 사건은 정말 유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